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7월 8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준 패밀리 여러분들 즐겁고 편안한 주말 보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몇 분께서 남겨주신 댓글을 보니까 한국에는 장마철이 찾아온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 다소 조금 기분이 다운될 수 있는 장마철 잘 견뎌내시면요. 곧 휴가철이 또 찾아오잖아요. 즐거운 마음으로 한 주 시작하셨으면 합니다. 제가 지내고 있는 캠브리지는요. 날씨가 엉망입니다. 여기 지금 온도가 나와 있는데 15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여름이 찾아왔나 싶었는데 다시 봄으로 물러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조만간 더운 나라로 좀 휴가를 갈 계획인데요. 그날을 손꼽아서 기다리면서 이번 주 저 역시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보 말씀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후기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벌써 82분이나 되시는 많은 분들께서 미존 올인원 멤버십 함께 하시고 후기를 남겨주시고 계신데요. 아직까지 올인원 멤버십 멤버분들 중에 후기 안 남겨주신 분들 조금만 신경을 써서 한 5분이면 작성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솔직한 후기를 좀 공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아직까지 미준 올인원 멤버십에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은 한 번쯤 방문하셔서 이 후기 읽어보시고요. 나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멤버십인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멤버십 후기를 작성해 주시는 분들 중에 가장 정성스러운 후기를 남겨주신 5분 그리고 10분 정도를 선정해서요. 제가 소규모 줌 라이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라이브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아무래도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건 똑같은데 라이브는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왕 진행하는 라이브면 그냥 한 5명에서 10명 정도 이렇게 소규모로 진행하면 질문을 주고받을 수 있고 조금 더 뜻깊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줌 라이브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도 이번에 후기 작성을 꼭 해주셨으면 하고요. 작성 방법은 여기 미존 올인원 멤버십 플랫폼 오셔서 후기 게시판을 클릭하시면요. 여기 후기 작성 버튼이 있습니다. 7월 10일 날까지 후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2일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부탁 말씀드리면요. 아직까지 미존 올인원 멤버십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셨던 분들 이번 기회에 한번 기존의 멤버분들께서 올려주신 상세한 후기 읽어보시고요. 여러분들께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멤버십인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해서 보내드리는 7월 8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월요일이 또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미국 증시 시황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맵을 보시면요. 제가 기간을 일주일로 바꿔놨는데 최근 들어서 우리가 자주 봤던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각선으로 이렇게 쭉 커서 위쪽은 상승했고요. 아래쪽은 하락하는 따라서 메가테크 기업들을 비롯한 테크주들이 굉장히 좋은 추세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성적이 그냥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시가총액이 좀 작은 종목들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시장의 폭, 마켓 브레스는 그렇게 좋지 않았다라고 정의가 가능하겠죠. 따라서 최근 1년 동안 보여줬던 미국 증시의 모습은요,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시장의 폭을 잠깐 보여드리면요. S&P 500을 구성하는 500대 기업 중에 43.7%만 지금 50일 이평선 이상으로 주가가 올라가 있습니다. 따라서 모멘텀이 떨어지는 종목이 무려 57% 가까이 되는 거죠. 장기적인 추세를 봐도요. 64.6%만 200일 이평선 위상으로 지금 주가가 올라가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S&P 500은 꾸준하게 올라서 이채 5,500을 넘어섰지만 사실상 이러한 상승 추세는 소수의 테크 종목들이 이끌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3대 지수의 움직임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S&P 500을 보시면요. 일주일간 주가가 무려 1.43%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아주 좋은 추세를 지켜나가고 있고요. 두 번째로 나스닥은 정말 좋았습니다. 2.58% 올라갔거든요. 자, 이렇게 지수가 일주일 만에 2.58% 상승하면 이거는 급등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만큼 좋은 추세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 다우존스는 0.73% 상승했습니다.
따라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는 좋은 추세를 기록했죠. 이번에는 소형주의 모습을 잠깐 보시면요. S&P 600은 0.72%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으로 지수는 상승하고 있지만 소형주들 그리고 전반적으로 마켓의 브레스는 굉장히 좁다. 올라가는 종목만 올라가는 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러셀 2000 보시면요. 2026까지 떨어졌습니다. 일주일 동안 무려 1.16% 하락하는 추세를 만들어냈죠. 따라서 지난 1년간 1년 넘게 지속되었던 테크주 위주의 상승장이 계속해서 지켜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시장의 폭이 넓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Fear and Greed 인덱스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인데요. 지난주에 비해서 약간 상승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54에 머무르면서 아직까지는 중립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지수가 이제 그리드로 넘어가면서 따라서 탐욕이 조금씩 생기면서 시장이 과열되는 양상을 보여야 그때서야 비로소 시장 폭이 넓어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다음에는 일주일간 주가의 변동폭이 가장 컸던 주식의 이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는 가운데 일주일간 주가가 가장 많이 올라간 성장주 이름을 보시면요. 테슬라가 지난주에 주식시장을 이끌었죠. 무려 27.1% 한 주 만에 주가가 급등을 해버렸고요. 차지포인트가 플러스 21.19%, 리오토 플러스 14.4%, 레딧 플러스 14.2%, 루시드 플러스 12.26%, 플러그파워 플러스 11.16%, 니오 플러스 11.06%, 아미 플러스 10.74%, TQQQ 플러스 10.58%, 리비안이 10.21% 올라가면서 시장을 지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렇게 좋은 추세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떨어진 종목들의 이름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DJT가 10.9%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고요. SQQQ-10.02, 추이-8.30,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6.95, 텔러독 -5.83, ARKB가 -5.70, DXYZ -4.80, 아사나 -4.72, 넥스트라 에너지 파트너즈 -4.49, 퍼시픽 바이오가 4.38% 떨어지면서 가장 좋지 않은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다음에는 미준 탑12의 성적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상승한 종목이 대부분이었는데요. 특히 테슬라가 미준 탑12에 편입되자마자 일주일간 27%나 급등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팔란티어가 두 번째로 좋았는데요. 7.50% 상승했고요. 세 번째로 메타 역시도 미준 탑12에 포함되자마자 7.08% 상승했습니다. TSMC가 플러스 5.86, 마이크로소프트 플러스 4.61, 아마존 플러스 3.49, SMCI 플러스 3.32, 엔비디아 1.85% 상승했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플러스 0.05, 엑셀리스 테크놀로지 마이너스 0.27, 우버 마이너스 2.23,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이 10% 이상 하락하면서 56,000에 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준비된 기사는 시장의 지수에 대한 기술적 분석입니다.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가면서 기분은 참 좋은데요. 한편 이렇게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만 해도 되나 좀 걱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미국 증시의 지속적인 상승을 전망하는 기술적인 신호가요. 무려 5가지나 발견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걱정할 필요 없다. 미국 증시는 아직까지도 상승 추세에 있다. 이렇게 지금 기술적인 분석이 보여준다는 거죠. 자세한 내용을 한번 확인하면 조금 더 기분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S&P 500 지수는 계속 상승하면서 장중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만으로 S&P 500의 차트는요,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대세 강세 포지션을 유지해야 한다. 이 얘기는요, 사상 최고치를 찍을 때는 주식을 팔 때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상 최고치라는 것은요, 그만큼 저항선이 없다는 거잖아요. 따라서 당분간 모멘텀이 꺾이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 첫 번째 기술적 지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요, 계단식으로 상승한 시장 아래에는 몇 가지 지지선이 있기 마련이다.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렇게 계속해서 지지선을 만들면서 올라간다는 거죠. 지금 현재는요, 지지선이 3개나 단단하게 구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가장 위쪽을 보시면 5,450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5,380, 그리고 세 번째로 5,260이 있는데요. 모두 지난 전고점 아니면 전 저점이겠죠. 따라서 계속해서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가면서 시장이 지지선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당분간 만약에 하락한다 하더라도 지지선에서 받쳐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다음에는요, 주식의 풋콜 비율이 여전히 매수 신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풋이라는 것은 풋 옵션을 얘기하는 거고요. 콜이라는 것은 콜 옵션을 얘기하는 거죠. 풋콜 비율은 풋 옵션이 많은가 아니면 콜 옵션이 많은가 이걸 계산하는 거고요. 다시 한번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풋 옵션이라는 것은요, 주식을 팔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내가 200달러에다 풋 옵션을 사놨어요. 그런데 주가가 200에서 150까지 떨어지죠. 그러면 200달러의 주식을 팔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따라서 150에 사서 200에 팔면 되겠죠. 그렇게 50달러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거고요. 콜 옵션은 반대입니다.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거든요. 따라서 200달러에다가 내가 콜 옵션을 사놨으면요, 주가가 상승해서 250까지 가면 200에 사서 250에 팔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풋 옵션은 주가의 하락에 베팅한다. 그리고 콜 옵션은 주가의 상승에 베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풋, 콜 비율이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요, 지금 현재 콜의 인기가 더 많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지금 현재 이 비율은요, 차트의 하단 영역에 가까워서 과매도 상태까지 갔다고 합니다. 바로 이 차트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이 지수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주가 상승에 베팅을 하고 있다. 주가의 하락에 베팅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물론 지나치게 많이 떨어지면요, 과매수 상태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죠. 그만큼 지금 엄청난 상승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매도 신호가 발생하려면 급격히 상승해야 된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이렇게 급격히 상승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건강한 시장이다. 이렇게 마무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네 번째로 제시되고 있는 기술적 지표는 Cumulative Volume Breadth, 줄여서 CVB라고 부르는데요. 이 지수가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전체 시장에 매우 긍정적인 현상이다. 자, CVB가 뭔지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아래 제가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누적 거래량 폭이라고 부르는 CVB는요, 시장 심리와 모멘텀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기술적 분석 지표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계산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매일 상승하는 종목의 거래량을 더하고요, 하락하는 종목의 거래량을 뺍니다. 따라서 이 값을 전일의 CVB의 합계에 더해서 계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CVB가 상승하게 되면 상승하는 종목의 거래량이 더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시장이 강세다. 이렇게 심리를 나타내고요. 만약에 CVB가 하락하게 되면 하락하는 종목의 거래량이 상승하는 종목의 거래량보다 더 많기 때문에 약세장이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만약에 CVB가 추적하는 지수가 먼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게 되면요, 강세 신호로 간수가 되고요. 그리고 이 지수가 이를 따라서 CVB를 따라서 해당 지수가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굉장히 좋은 신호가 발견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CVB가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 얘기는요, S&P 500이 CVB를 따라서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할 것이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겠죠. 7월 3일과 7월 5일에 뉴욕 증시에서 100을 돌파하면서 이 지표에 대한 새로운 매수 신호가 발동됐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빅스입니다. 공포지수죠. 지금 현재 공포지수가 아주 진정돼서 빅스 매수 신호의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특히 빅스가 200일 이동 평균선 이하로 유지되는 한 주식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빅스 지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선이 하나 보이잖아요. 이 선이 바로 200일 이평선입니다. 그리고 200일 이평선 아래쪽으로 지금 빅스가 내려가 있죠. 자, 이 부분은 제가 다른 그래프로 잠깐 보여드리죠. 자,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여주고 있는 빅스 지수, 그리고 200일 이평선인데요. 200일 이평선을 뚫고 올라간 적이 두 번이 있었죠. 첫 번째는요, 작년 9월 달이었습니다. 작년 9월 달, 10월 달 여러분들 기억하실 텐데요. 잠깐 조정이 왔었잖아요. 이렇게 빅스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시장에 잠깐 동안 이 지수의 조정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다시 한번 여기 보시면 빅스가 200일 이평선 이상으로 뚫고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2월 달 그리고 이제 3월 달부터 올라가기 시작했잖아요. 이때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잠시나마 이 미국 증시에 짧은 조정이 있었던 기간이 바로 올 3월 달이었죠. 따라서 빅스 지수가 지금 200일 이평선 이하로 한참 떨어져 있는 것은요,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로 이해가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죠. 자, 따라서 요약을 하면요, 우리는 대세 강세 포지션을 유지해도 되겠다. 핵심 포지션을 중심으로 다른 확인된 신호가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5가지 지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장중에도 그렇고 종가 기준으로도 사상 최고치를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고요. 이렇게 지수가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만으로도 이미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다단계의 지지선이 구축돼 있죠.
5450, 5380, 그리고 5260 세 번이나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쉽게 폭락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세 번째로 옵션 시장의 풋콜 레이시오를 봐도 지금 현재는요, 하락에 투자하는 사람보다는 상승에 베팅하는 투자자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네 번째로 Cumulative Volume Breadth, CVB가 지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CVB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 계속해서 지수 역시도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하죠. 마지막으로 빅스, 공포지수가 현재 매수 신호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 이 얘기는요, 200일 이평선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빅스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바로 앞에서 함께 읽어본 기사에 따르면요, 5개나 되는 기술적 지표가 앞으로도 미국 증시는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적 지표는요, 언제든지 커다란 카탈리스트가 나오게 되면 방향이 급선회할 수도 있잖아요. 따라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번 주에 어떠한 굵직굵직한 이벤트가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요, 목요일날 굉장히 중요한 일이 하나 준비되어 있는데요. 아침 8시 30분에 6월 달에 소비자 물가지수 보고서가 발표됩니다. 그리고 나서 금요일 날도 8시 반에 6월달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거든요. 따라서 CPI 지수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커다란 변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예측이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요, 이번 주에 미국 인플레이션 보고서가 주식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발표될 인플레이션 보고서 CPI 리포트는요, 2분기 기업 실적 발표 시즌의 시작, 그리고 국채 경매, 세 번째로 대선 레이스 등 굉장히 바쁜 한 주 동안에도 미국 시장의 주요 이벤트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따라서 굉장히 많은 일이 펼쳐지는 그런 한 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많은 기업들이 기업 실적을 발표하기 시작하고요. 국채 경매가 일어나고 또한 대선 레이스가 가열화되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역시 CPI 리포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6월달 소비자 물가지수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는요, 시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특히 이번 달에는 연방준비제도의 첫 금리 인하 시기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좀 더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예상보다 인플레이션 상승폭이 작게 되면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더 강력하게 시사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리고 일부에서는요, 만약에 충분히 약한 수치가 발표되면 몇 주 안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열어질 수도 있다. 이 얘기는요, 7월 달에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하지만 선물의 시장 트레이더들은 가능성이 극히 낮다라고 일축하고 있고요. 따라서 7월보다는 9월 달이 더 유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물론 대부분의 이코노미스트가 예상하지 못한 높은 수치가 나오게 되면요, 주식시장 랠리가 멈출 가능성도 있습니다. 100% 확실한 것은 없다. 미래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음에는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펀드 스트랏의 톰리 그리고 르네상스 메트로의 닐 두타가 나오는데요. 이 두 명은 월가가 연준의 7월 회의에서 인하 가능성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7월 달도 희박하긴 하지만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이번 주에 발표되는 CPI 보고서가 또다시 약세를 보인다면 7월 달에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미팅에서 연준이 인하할 가능성이 아직도 있다. 이렇게 닐 두타가 얘기하고 있고요. 자, 지난 인터뷰에서 7월 인하 가능성이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덧붙였습니다. 목요일에 CPI 데이터가 언더슈팅 되면요, 따라서 기대치보다 굉장히 낮은 수치가 나오게 되면 국채 수익률이 최근 하락세를 지속함에 따라서 주식은 채권과 함께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기대가 가능하겠죠. 다우존스 마켓 데이터에 따르면요, 2022년 초 연준이 금리 인상을 시작한 이래 CPI 보고서 발표일은요, 일반적으로 주식에서 주목할 만한 반응을 불러일으켰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미국 증시가 CPI 발표일에는 S&P 500의 일평균 0.5%의 상승률에 거의 2배에 달하는 0.9%의 평균 상승률을 보였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물론 떨어질 때도 많이 떨어지겠죠. 바로 이 그래프인데요, CPI 데이터가 발표되는 날에 주가의 움직임입니다. 위로 굉장히 많이 올라가거나 많이 떨어진 날이 많이 있잖아요. 따라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 주식의 움직임이 평소의 2배는 된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연준이 금리 인하가 가까워졌다는 신호가 S&P 500 지수를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 얘기가 뭐냐면요, 월가의 전문가들은 소형주라든지 부동산 업종과 같이 경기 순환적이고 금리에 민감한 주식이 이제는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부동산 섹터는요, 지난 1년간 S&P 500의 11개 섹터 중에 최악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형주 러셀 2000 지수는 2024년 이후에 아직까지도 하락 추세, 따라서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죠. 하지만 뮤추얼 오브 아메리카 캐피탈 매니지먼트의 조셉 가포 글리오라는 전문가는요,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시장이 확대되는 촉매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방송 초반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일주일간 이 미국 증시의 움직임은요, 과거 1년 반 동안 보여줬던 추세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잖아요. 시장의 폭은 굉장히 좁고 일부 메가테크 기업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추세가 드디어 바뀔 것이다.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월스트리트저널의 설문조사에 참여한 경제학자들은요, 헤드라인 인플레이션 CPI가 5월에 3.3%에서 6월 달에는요, 전년 대비 3.1%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동성이 커다란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요, 3.4%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것이다. 이게 지금 시장의 기대치죠. 만약에 이러한 수치보다 낮은 수치가 발표되면 시장에서는 환호성을 질릴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가능합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날은요, 노동부에서 월간 고용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연준이 조만간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닐 두타의 주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보고서가 노동시장에 냉각되기 시작했다는 또 다른 증거를 제시했다. 이렇게 요약이 가능한데요. 특히 실업률이 올라갔거든요. 6월 달에 2021년 말 이후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습니다. 지난달에는 4.0이었잖아요. 근데 4.1%로 소폭으로 상승했죠. 그러면서 2021년 이후에 이렇게까지 높은 실업률은 없었다. 이렇게 평가가 가능하고요. 자, 또 한 가지, 인플레이션의 확실한 전조로 여겨지는 임금 상승 속도가 둔화됐습니다. 따라서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됐던 노동보고서, 고용보고서는 굉장히 긍정적이었는데요. 과연 이번 주 목요일에 발표되는 CPI가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여기에 따라서 시장 폭이 확대될 가능성도 높고 시장이 계속해서 달릴 수 있는가 아니면 멈추는가, 이것이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증시를 지배하고 있는 기업은 두 개입니다. 첫 번째는 테슬라죠. 테슬라는요,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2024년 들어서 S&P 500에 속해 있는 500대 기업 중에 주가의 하락폭이 가장 컸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8일 연속 상승으로 2024년의 손실을 완전히 회복했거든요. 드디어 1월부터 지금까지 플러스로 전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테슬라 관련해서는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을 다 이미 피력을 해서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RSI만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테슬라의 Relative Strength Index는요, 무려 85.09입니다. 따라서 70만 넘어도 과매수잖아요. 지금 현재 테슬라의 주식은 너무나 과매수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올라가기보다는 잠시 기술적인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상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현재는 만약에 기술적인 조정을 받아서 떨어지게 되면 매도라기보다는 오히려 매수하는 기회를 활용하는 게 좋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테슬라 얘기는 잠깐 접어두고요. 이제 엔비디아로 좀 넘어갑니다. 엔비디아는 최근에 주가 흐름이 그렇게 좋진 않죠. 특히 지난주 금요일 날 주가가 좀 하락했는데요. 투자 의견이 하향 조정되면서 하락세를 만들어냈습니다. 과연 어떠한 기관에서 어떠한 주장을 하고 있는지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평가 기관의 이름은 뉴스트리트 리서치고요. 칩 대기업 엔비디아가 6월 랠리 이후에 엔비디아 주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는 주가가 너무나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애널리스트 이름은 피에르 페라구입니다. 피에르 페라구에 대해서 잠깐 보여드리면요. 자, 월가의 8,926명 중에 430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애널리스트 중에 5% 안에 해당하는 굉장히 유능한 전문가죠. 지난 1년 동안 석세스 레이트는 66%입니다. 굉장히 높죠. 따라서 10개를 추천하게 되면 7개 가까이 맞아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1년간 수익률은 21.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월가에서 인정받고 있는 유능한 애널리스트 피에르 페라구 같은 경우는요, 현재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보유를 주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 자금 가지고 테슬라를 사든지 마이크로소프트를 사든지 아니면 아리스타 네트워크, AMD, 모비라이, 인피니언 아니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을 매수해라, 이렇게 추천하고 있는 거죠. 자, 어떤 얘기를 하는지 자세한 얘기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승 여력이 제한적이다. 따라서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추가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가기 어렵다.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따라서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는 금요일 날 상승 여력이 2025년 이후의 전망이 크게 증가하는 강세장에서만 실현될 것이다. 따라서 2025년 이후에 다시 올라갈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직 이 시나리오가 실현될 것이라는 확신도 없다. 따라서 오늘 엔비디아 주식에 대한 평가를 중립으로 하향 조정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애널리스트는요, 엔비디아의 매출 모델이 내년에는 GPU의 매출이 35%만 증가하는 등 성장률이 10% 중반으로 둔화될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엄청난 거의 미친 성장률을 보여줬던 이 엔비디아가요, 지금 현재로서는 내년에 GPU 성장률은 35% 올라가는데 그치고요, 전체 매출 성장률은 20%가 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우울한 전망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엔비디아 주가는 올해까지 159% 급등했고요. 그러나 최근 몇 주 동안 투자자들이 일부 수익을 실현하면서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월가에서 엔비디아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주식을 다루는 애널리스트 41명 중에 38명이 매수 의견을 아직까지 내고 있고요. 3명은 보유, 그리고 매도라고 말하는 애널리스트는 아직까지 1명도 없거든요. 자, 올해까지 엔비디아의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보유로 하향 조정한 것은요, 5월 달에 독일의 DZ 뱅크가 한 번뿐이다. 따라서 오직 한 번밖에 없었고요. 이번에 뉴스트리트 리서치에서 두 번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뉴스트리트 리서치는 2019년과 2020년 멀티플에 맞춰서 35배를 가정해서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135달러로 설정했습니다. 자, 따라서 엔비디아라는 주식은 35배 정도가 적정 멀티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수요일 종가 대비 5% 올라가는데 그칠 것이다. 이렇게 계산이 가능한 거죠. BLF라고는요, 엔비디아가 현재 향후 12개월 수익의 40배의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다가오는 미래에 오히려 밸류에이션이 떨어지면서 주가가 상승하기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엔비디아의 멀티플은요, 2019년 성장이 10%로 완화되면서 20배까지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랜차이즈의 품질은 그대로이며 따라서 엔비디아가 만드는 칩의 품질은 최상이다.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는 다시 매수자가 될 것이다. 따라서 엔비디아 기업에 대한 확신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장기적인 약세에 접어들 때만 매수자가 될 것이다. 그 얘기는 지금 현재 주가 수준에서는 다른 주식이 더 좋아 보이고요. 조금 더 떨어지면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그때는 엔비디아를 다시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는 이러한 의견에 대해서요, 일부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투자 종목을 선택할 때는요, 과연 이 주식이 최선의 선택인가? 뭐 투자자에 따라서 이제 투자 기간이 약간 다르긴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향후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보면서 투자 종목을 선택하거든요. 따라서 지금 앞으로 6개월 동안 1년 동안 과연 엔비디아보다 더 주가가 많이 올라갈 종목이 있는가? 여기에 대한 의문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요, 엔비디아의 주가가 지금부터 한 6개월, 1년 이후에 100% 올라갈 가능성은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엔비디아 상승률보다 더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종목이 발견된다면 일부의 투자 자금을 옮기는 것은 굉장히 합당하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자, 물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자금을 엔비디아에 넣고 있냐, 여기에 따라서 판단은 달라지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요, 지금 현재 전체 자금의 20%가 엔비디아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리스크가 올라가 있죠. 따라서 어느 정도 비중을 줄이면서 전체적으로 분산 투자할 필요가 있다. 이렇기 때문에 저의 이러한 의견을 피력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전체 자금의 한 1%만 엔비디아에 들어가 있다, 5% 되지 않는다, 이런 분들께서는 굳이 분산 투자를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의견을 공유해 드립니다. 오늘은 엔비디아 관련된 아티클을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를 들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요, 수익률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언제쯤 엔비디아를 팔까, 이렇게 생각이 많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요, 이번에는 엔비디아 매도 시점을 찾는 방법에 대한 아티클을 함께 읽어볼까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너무 머리를 굴리면 안 된다, 이러한 교훈이 주어지고 있는데요. 무슨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모두가 궁금해했던 질문을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과연 엔비디아 주식을 어떻게 해야 할까? 엔비디아는 올해 들어서 148% 상승하면서 S&P 500에 속해 있는 500대 기업 중에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에 이어서 두 번째로 수익률이 좋은 주식이 됐습니다. 한때 헤지펀드 매니저이자 피델리티의 전 포트폴리오 매니저였던 제프 비닉의 투자 지혜를 함께 참고해보자.
제프 비닉에 따르면요, 펀더멘탈이 악화되거나 밸류에이션이 높아지거나 더 나은 투자 기회를 발견했을 때 주식을 매도해야 된다. 굉장히 합리적이죠. 그러니까 세 가지의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주식을 팔 때는요, 펀더멘탈이 생각보다 굉장히 안 좋아질 때 주식을 팔거나, 두 번째로 밸류에이션이 지나치게 높아지거나, 아니면 세 번째로 내가 가지고 있는 투자 자금은 제한적이잖아요. 따라서 더 나은 투자 기회가 있다면 투자 자금을 옮겨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의 매도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것도 현재 엔비디아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 같다. 왜냐면 펀더멘탈도 너무나 좋잖아요. 두 번째로 밸류에이션이 많이 올라간 것 같지만 사실상 성장세를 대비하면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과연 엔비디아보다 더 좋은 투자 기회가 있을까? 물론 이제 기간을 짧게 보면 발견할 가능성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엔비디아보다 더 나은 주식은 그렇게 쉽게 발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따라서 엔비디아를 쉽게 팔 수 없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지난 몇 달 동안 AI 붐의 펀더멘탈은 더욱더 좋아졌습니다. 5월 달에 엔비디아는요, 회계년도 1분기에 262%의 매출 성장, 그리고 전년 대비 461%의 어닝 성장을 기록했거든요. 그리고 엔비디아의 밸류에이션은요, 2025년 컨센서스 수익의 약 35배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같은 기간 동안 매출이 3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을 감안하면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다. 자, 따라서 지금 앞에서 읽어본 기사랑 이거는 조금 다른 수치가 제시되고 있는데요. 앞의 기사에서는 페라구라는 애널리스트는 매출의 성장률이 20%가 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 글에서는요, 2025년에 매출이 37%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각각 다른 컨센서스를 제시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한편 엔비디아의 산업 환경은 계속 개선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난주에 JP 모간이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연간 1230억 달러의 기업 기술 지출을 담당하고 있는 166명의 최고 정보 책임자, 각 기업에서 IT를 책임지고 있는 임원을 얘기하는 거죠. 자, 임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 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향후 3년 동안 생성형 AI 하드웨어 지출이 매년 40% 이상 증가하면서 올해 IT 예산의 5%에서 2027년이 되면요, 무려 14.5%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돈에서 약 3배 정도로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파이퍼 샌들러는요, 최근 비슷한 내용의 CIO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거의 절반에 가까운 기업이 작년에 AI 테스트 단계에서 구현 단계로 전환했다. 따라서 작년 같은 경우는 많은 기업들이요, 간을 봤다는 거죠. 과연 인공지능 우리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렇게 테스트를 하다가 이제는 실제로 구현을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은요, AI 종말론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이 얘기는요, AI가 버블이다, 곧 꺼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 AI 관련 실제 지출은요, 더 단순하면서 논란의 여지가 적은 목표를 향해 가고 있다. 그게 뭐냐면요, 기업의 효율성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인공지능의 미래에 투자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인공지능은 단지 인공지능을 팔면서 매출을 올리는 기업한테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인공지능을 사서 이걸 가지고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기업이요, 많은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생산성을 올리면서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잖아요. 그 얘기는 어닝을 올릴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전반적으로 많은 기업들의 어닝이 향상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바로 인공지능의 혜택이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주식 투자의 논리를 구축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기업들은요, 기존의 정보 및 파일 검색 모델에서 필요에 따라서 답변과 인사이트를 생성하는 새로운 생성형 AI 접근 방법으로 컴퓨팅 인프라를 재구성하고 있다. 따라서 예전의 방식하고 지금의 컴퓨팅은 완전히 다른 얘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경쟁이 치열한 환경에서 기업은 이러한 변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존의 컴퓨팅 파워 같은 거는요, 더 이상 경쟁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따라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많은 기업들이 AI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투자자들은 엔비디아의 주가를 상승시켰지만 여전히 그 기회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코티오 매니지먼트의 설립자 필립 라퐁입니다. 우리가 13F 파일을 체크할 때 항상 살펴보고 있는 거물 중에 한 명이죠. 스마트 머니를 운영하고 있는 큰손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필립 라퐁은 PC가 발명된 이래 오늘날까지 달러로 따지면 약 100조 달러가 CPU 인프라에 투자됐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CPU에서 GPU 중심의 장비로 교체가 될 것이다. 따라서 CPU만 해도 지금 100조 달러가 투자가 됐는데요. 앞으로 이러한 CPU 인프라가 GPU로 바뀌면서 엄청난 수조 달러가 투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코트 매니지먼트는요, 엔비디아에 대해서 큰 투자를 해왔다. 최근 13F 파일 서류에 따르면요, 3월 31일 기준으로 12억 5천만 달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코트 매니지먼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3월 31일 기준으로 코트 매니지먼트가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탑 15인데요. 1위는 메타입니다. 전체 자금의 8.22%를 메타에 투자하고 있고요. 2위는 아마존이 7.12%, 3위가 마이크로소프트죠. 6.07, 4위는 CRM, 셀즈포스가 5.5%, 5위가 TSMC입니다. 5.52%.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7위에 지금 엔비디아가 나와 있는데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주식을 많이 팔았습니다. 67.95%를 줄였거든요. 따라서 아직까지는 4.91%의 자금을 엔비디아에 넣고 있지만 전에 가지고 있던 자금 중에 반 이상을 팔았다. 따라서 비중을 많이 줄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AMD 같은 경우는 8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벌티브 홀딩즈가 9위, 그리고 누홀딩즈가 10위고요. 쭉 내려가서 보시면 마지막 20위에 테슬라가 턱걸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이 라뽕이라는 투자자는요, 계속해서 엔비디아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확인이 된 거죠. 자, 지금 현재 엔비디아 강세론자조차도 주식 포지션을 정리할 때가 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시하고 있다. 자, 그런데 라뽕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머리를 굴리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필립 라퐁은 전설의 투자자 스탠리 드루켄밀러의 일화를 소개합니다. 스탠리 드루켄밀러는요, 자신이 뻔한 아이디어로 120%의 수익을 올렸지만 다른 주식에서는 20%의 손실을 봤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누가 생각해도 너무나 좋아 보이는 주식이 오히려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 말이 매우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지른 가장 커다란 실수는 주식을 너무 일찍 판 것이다 라고 필립 라퐁이 얘기하는데요. 20년 전에 너무 일찍 주식을 팔아서 텐센트라는 주식에서 200억 달러 추가 이익을 놓친 적이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확실히 AI 기회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죠. 그 누구도 AI에 투자 기회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식의 주가 수익 기회가 끝났다는 의미는 아니다. 아직까지도 계속 달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는 아이폰이 기술업계의 대화를 지배하는 동안에도 애플의 주가는 10년간 엄청난 이익을 얻었다. 따라서 애플의 초기에 투자 못한 사람들이요, 애플의 주가가 너무나 많이 올라갔다, 투자 기회를 놓쳤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오히려 빠를 때였다라고 역사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엔비디아 역시도 비슷한 단연간의 기회가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이 사실이 바뀌거나 밸류에이션이 미쳐 날뛰기 전까지는 너무 머리를 굴리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따라서 지금 바뀐 것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기업의 성장 스토리도 단단하고요. 그리고 밸류에이션을 비롯한 펀더멘털이 너무나 튼튼하잖아요. 따라서 모멘텀이 완전히 무너지기 전까지는 엔비디아 주식을 계속해서 들고 있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사는요, 월가의 쪽집게 톱니가 아직까지도 마치지 못한 한 부분이죠. 소형주가 50% 이상 급등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아직까지도 소형주가 움직일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반기에는 소형주 상승이 기대된다, 이러한 타이틀인데요. 자, 어떤 얘기인지 자세한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죠. 2024년 하반기를 맞이하고 있는 많은 투자자들한테 첫 6개월간의 부진 이후에 소형주 강세장은 아직도 유효하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달리지 못했지만 지금부터는 정말 달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대선이 있는 해에 좋은 성적을 거두는 소형주는요, 올해 실적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있었고요. 또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금리 인하를 시작하면서 차입 비용 감소에 힘입어 상승할 것으로 여겨졌다. 따라서 작년 12월만 해도요, 이제는 정말 소형주 달린다,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됐었거든요. 하지만 이러한 희망은 깨져버렸다. 올해 S&P 500 지수는요, 일부 대형 기술주 덕분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15%나 상승한 반면 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는요, 1% 미만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S&P 500에 비해서 너무나 초라한 성적표를 제시하고 있고요. 더욱이 지금 1년 넘게 소형주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시간을 잃어버린 거죠. 기회의 비용이 만만치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프리스에서 중소형주 전략가를 맡고 있는 스티븐 드센티스가 나오는데요.
이 전문가에 따르면 1973년 리처드 닉슨이 대통령이 된 이후에 대형주 대비 중소형주는요, 올해 최악의 상반기를 보냈다고 합니다. 따라서 2024년 상반기는요, 1973년 이후에 최악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한 거죠. 자, 그리고 1926년으로 돌아서도 역사상 6번째로 최악의 상반기다. 따라서 100년 동안 이렇게 안 좋은 적은 5번밖에 없었다. 굉장히 최악의 상반기를 보내고 있는 것이 바로 소형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 말처럼 그때 반짝했었죠. 소형주가 반등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자, 첫 번째로 환경이요. 지금 거시적인 환경이 여전히 소형주한테 우호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이건 이제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대형주에 비해서 낮은 밸류에이션에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상승 여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까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산 배분에 유의해야 된다. 작년 12월에 소형주가 대형주보다 800 베이시스 포인트, 8%포인트를 얘기하는데요. 이 한 달 동안 대형주에 비해서 소형주가 8% 넘게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누가 그렇게 갑자기 올라갈 수 있을지 짐작을 했을까? 하지만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 그 얘기는요, 굉장히 빨리 상황이 역전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스티븐 드센티스는요, 연말 목표치를 2180을 주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현재 수준에서 7%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반면 S&P 500은 지금 현재 5400에 이미 도달했다. 따라서 향후 1년 동안 S&P 500의 상승은 굉장히 제한적이고요. 반면에 소형주는 많이 달릴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상승의 촉매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들에게 올해 초에 우세했던 소형주 강세 사례는 아직까지도 유효하다. 이 자산군은요, 일반적으로 선거가 있는 해에 좋은 성과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따라서 원래 소형주가 선거 있는 해에 좋았기 때문에 올해도 달려야 되는데 아직 못 달렸다. 지금부터 달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미국 기반 기업은요, 공급망 리소어링과 같은 구조적인 순풍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연준이 빠르면 9월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하면서 소형주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제시되고 있는데요. 드센티스에 따르면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매우 낮기 때문에 소형주에게 긍정적인 촉매제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자, 이렇게 기대치가 낮게 되면요, 아무래도 어닝 결과가 굉장히 좋게 나타나겠죠. 빚이 많이 생기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미스가 적기 때문에 앞으로 달릴 수 있다. 자, 어느 정도로 낮냐면요, 상향식 애널리스트들의 컨센서스 추정치에 따르면 소형주는요, 12.4%의 두 자릿수의 수익 감소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나와 있고요. S&P 500은 9%의 수익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S&P 500, 즉 미국을 대표하는 500대 기업은 2분기에 어닝이 9%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제시되는 반면 나머지 소형주는요, 12.4% 작년 비해서 오히려 어닝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굉장히 낮은 기대가 나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낮은 기대치를 초과하면서 주가가 달릴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나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최근 몇 년 동안 소형주는 이미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기록했지만 현재 추가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과거에 비해서 약간 높은 자본 비율 그리고 현금 수준, 이렇게 생각보다 조금만 더 좋은 실적을 보고하면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팁을 주고 있는 거죠. 자, 다음은 밸류에이션인데요. 많은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소수의 대형주가 시장 랠리를 주도하는 상황에서 소형주 비중을 늘리는 것은 정당하기 어렵다. 자, 지금 현재는요, AI 주식만 들고 있으면 주가가 달리잖아요.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굳이 이름도 없는 소형주를 들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소형주를 지지하는 사람들은요, 장기 전망이 여전히 밝더라도 이 얘기는 이제 인공지능 수혜주의 장기 전망은 좋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점에서는요, 매그니피센트 7에 대한 노출을 일부 줄여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요, 역사적으로 관심이 낮았던 소형주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예측 때문이죠. 현재 소형주는요, 전체 주식시장, 미국의 주식시장에서 4% 미만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전체 시가총액에서 4%밖에 되지 않는 것이 소형주다. 너무나 지금 형편없는 밸류에이션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투자자 관심 측면에서는요, 아무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역으로 얘기하면요, 이 그룹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약간의 관심만 있으면 된다. 자, 이 얘기는요, 투자 자금이 많이 들어올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워낙 밸류에이션이 낮기 때문에 조금만 투자자들이 들어와도 그거 가지고도 엄청난 상승 추세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정리가 가능한 거죠.
또한 소형주를 옹호하는 사람들은요, 전반적으로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12개월 후행 기준으로 S&P 500 지수는 수익의 25배 배수의 거래가 되고 있다. 따라서 과거 12개월 동안 만들어낸 수익에 비해서 25배까지 올라간 것이 S&P 500이죠. 자, 그런데 iShares Russell 2000 ETF, IWM의 경우에는요, 소형주 지수를 추정하면서 지금 현재 멀티플이 14배에 불과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멀티플이 벌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물론 회의적인 투자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요, 금리 인하가 소형주 자산 클래스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대기업보다 경기에 더 민감한 경향이 있는 소형주가 경기 침체기에 휩쓸릴 수 있다. 따라서 금리가 떨어지는 것은 좋은데요. 문제는 과연 경기가 나빠지지 않을까? 이 문제가 아직까지 남아 있다는 거죠. 따라서 베어드의 투자 전략 애널리스트인 로스 메이필드는요, 최소한 경제가 약세를 보이는 시기를 거쳐야만 소형주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전문가는요, 현재로서는 소형주보다는 대형주를 선호한다. 지금 2년 가까이 계속해서 대형주가 소형주를 앞서고 있는데요. 언젠가는 이런 추세가 바뀌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문제는 그 시기를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는 거죠. 따라서 제 생각에는요, 시기를 예측하지 하지 말라고 모멘텀이 발생하면 그때부터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자, 지금 현재 러셀 2000 지수를 추정하는 IWM의 모멘텀을 보시면요, 아직까지는 중립에 머물러 있죠. 7가지의 지표가 매도를 주장하고 있고요. 10개는 중립, 9개는 매수입니다.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잠깐 차트를 보여드리면요. 지금 현재 보고 계신 차트는 5년 주가 차트인데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것처럼 아직까지는 박스권에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박스권을 뚫고 나갈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확인하고 투자를 진행하면 좋겠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1년 차트인데요. 1년 주가 차트에서 굉장히 바람직한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차트 공부 같이 하면서 상향식 삼각 수렴에 대해서 배웠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상향식 삼각 수렴은요, 여기 지금 삼각형이 그려지는데 고점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저점만 올라가고 있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는 이 삼각 수렴이 완성되는 지점에서 우상향할 가능성이 70%나 된다. 따라서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고 한번 기다려 볼 필요가 있다,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7월 8일 오늘의 빅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새로운 한 주의 첫 번째 방송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장마철에 무더운 여름이 시작됐는데요. 여러분들 이럴 때일수록 건강 신경 쓰시고요. 운동도 좀 하시고 청량감 있는 생각하시면서 시원한 여름을 만들어 가셨으면 합니다. 저는 내일도 여러분들 투자 활동에 도움될 수 있는 많은 정보, 소중한 정보 모아서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